뭐 물질 대사에 대한 거는 원래 이제 요 단원 들어오면서 물질 대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로 이미 충분한 것 같고, 뭐 AMP, ADP, ATP는 설명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자, 요게 이제 뭐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실 AMP, ADP, ATP는요 생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ADP는 인산이 2개만 붙어 있고 ATP는 인산이 3개만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인산 하나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 쓰고, 사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 지식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설명을 하는 개념이 되고요. 일단 AMP 같은 경우는 우리 뭐였다, 그냥 아예 고1 때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 내용을 가져오면 되는 거였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염기 중에서 아데닌이 오는 거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 아데닌하고 여기 당까지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아데노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데노신에 인산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아데닌을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DNA나 RNA, 그러니까 핵산의 구성 요소인 것 뿐이죠. 에헤이, 저 진짜 아유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이거를 DNA나 RNA를 만들 때 쓰는 거랑 말고, 걔네들을 만들 때 안 쓰고 따로 떼놓은 애들을 있어. 우리가 따로 꺼내 놓은 거지. 그런 애들을 이제 AMP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분필은 칠판에다가 글씨 쓰라고 있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 분필을 내가 따로 몇 개 빼놔.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칠판에다 글 쓰는 거 말고 내가 딴 데다 쓸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원래는 DNA나 RNA 만드는 데 쓰는 거지만, 그거 말고 따로 이렇게 몇 개 빼서 쟁여두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MP라고 불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AM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노포스페이트, 이제 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건 인산이라는 뜻이어서 지금 딱 요 상태, 인산 하나 붙어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상태, 요게 이제 AMP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DP는 다이포스페이트였죠. 뭐 사실 너네들이 이 다이포스페이트라는 정식 명칭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뭐 더블 포스페이트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D가 뜻하는 게 숫자 2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다이보단 더블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거 아니에요. 더블 하면 숫자 2 바로 떠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얘는 이제 인산 2개 붙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 자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워낙에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산을 하나 더 붙여주는 과정은 뭐다? 억지로 붙여주는 과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다른 결합들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라는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산을 억지로 붙여주면서 생기는 걸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억지로 붙여놔서. 이게 이제 ADP의 개념이었던 거고. 근데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냐? 얘 자체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지만 우린 이걸 끊을 일이 없습니다. 우린 이거는 끊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ADP까지도 그냥 준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냥 준비용, 재료가 되는 거고. 우린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더 붙이면서 정식 명칭으로 이제 트라이포스페이트,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그냥 트리플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그래서 트리플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인산이 3개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는 요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DP를 ATP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ATP 합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ADP 합성은 뭐야? ADP에다가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 더 붙여주는, 이게 이제 ATP 합성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ATP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뭐 이걸 다시 끊어서 요 에너지,
요 결합이 형성되는데 필요했던 에너지만큼이 다시 이제 새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데다가 묶어 놓은 거니까 반대로 이 결합을 끊으면 그만큼이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걸 이제 쓰는 거지. 반대로 또 다시 세포호흡을 통해서 평소에는 다시 이 결합으로 만들어 놓고,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꺼내다가 이 결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게 필요할 때는 이걸 끊어갖고 바로 또 꺼내서 쓰고, 또 다시 포도당에서 꺼내갖고 이거 다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AMP, ADP, ATP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 이화랑 잘 연결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동화 이화의 포인트를 잡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따로 있는 작은 물질들, 저분자 물질들을 하나의 고분자로 합치는 게 동화잖아요. 이화는 하나의 물질인 큰 물질, 고분자 물질을 나눠서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화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의 예로 배웠던 게 뭐 광합성이라던가 아니면 글리코젠 합성, 이 얘기도 저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화의 예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세포호흡이라던가 소화, 그리고 글리코젠을 인슐린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 분해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이화작용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좀 되게 까탈스럽게 얘기하는 경우 어떻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건 좀 신기한 현상인데,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현상은 이화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 세포호흡 중에 일어나는 ADP를 ATP로 합성하는 이 과정만 따로 떼서 보면 이건 뭐야? 동화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ADP와 인산이라고 하는 작은 거, 저분자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걸 ATP라고 하는 하나의 조금 더 큰 고분자로 만드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세포호흡 전체 과정은 이화작용이 맞지만 딱 이것만 떼놓고 보면 또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까탈스럽게 물어보기도 해. 보통 저짓거리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자, 식물세포는 이화작용을 하게 안 하게? 일단 제일 쉬운 질문으로 식물세포는 동화작용을 하게 안 하게 하면 동화작용 할 겁니다. 왜? 광합성 할 테니까. 그치? 동화 당연히 하는데, 저희 보고 있는겨? 뭘 그렇게 쓰고 있는겨?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겨? 아닌 것 같아. 아, 그치? 그러니까 생명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겨? 약간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무튼 이화는 식물세포가 뭘 하니까? 세포호흡 해야 되니까. 식물세포도 결국 살아있는 세포니까 얘네들도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세포는 항상 동화 이화를 당연히 다 하게 됩니다. 광합성 하는 애들 있고 이화를 하는 애들 있고. 근데 오히려 방금 한 얘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식물세포 중에서 광합성 하는 애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식물의 잎을 이루는 세포들만 광합성을 하고요. 줄기를 이루는 세포들이라던가 아니면 뿌리를 이루는 세포들은 광합성 안 해요. 그래서 식물도 광합성 안 하는 세포들이 훨씬 많습니다. 광합성 하는 세포가 오히려 굉장히 드물어. 잎을 이루는 애들만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초록색을 띠는 애들만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식물 세포들 중에서도. 우리 나무 보면 줄기는 무슨 색이야? 좀 큰 나무. 초록색인 나무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거 보면은 갈색이잖아, 줄기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하는 거지. 잎만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동물세포는 동화작용을 하게 안 하게? 조금 더 바꿔볼게요. 모든 동물세포는 동화작용을 한다. 이거 OX게 아니게. 5개 아니게. 아닌 것 같아요.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을 빼면, 물론 당연히 어떤 세포들은 동화하겠지. 이미 우리가 얘기했어요. 뭐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하니까 그건 동화하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간 이런 애들처럼 딱 우리가 딱 보기에도 동화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도 모든 세포들은 당연히 다 동화작용합니다.
애초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동화작용 한 가지, 이화작용 한 가지씩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화작용과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을 모든 세포가 무조건 다 해야만 해요. 세포가 살아있으면 꼭 해야 되는 물질 대사가 단백질 합성하고 세포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 이화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물어보든 무조건 다 한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낚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세포들은 동화작용을 한다, 뭐 어디에 있는 세포들은 이화작용을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야. 어디에 있는 세포든 누구의 세포든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항상 다 해요. 이건 좀 깔고 갑시다. 자주 낚여. 사실 이걸 일부러 지난주에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만든 다음에 일부러 오늘 설명을 해준 건데 그런 거 이제 낚여오라고 한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숙제를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네, 톡방에 올려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속 해봅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동화 이화에 대한 건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문제 풀면서 이제 그냥 그런 거 잘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여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원래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게 나와요. 막 기초대사량이 뭐고 뭐 활동대사량이 뭐고 1일간 활동대사량이 뭐가 어쩌고 막 이딴 내용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거 1학년 때 하지 않나? 네. 안 하나?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1학년 때요? 안 해요. 안 하나? 아 대사량 1학년 때 안 다뤄요? 아 그러면 그래 뭐 원래 생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나 보면 다 알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뭔가 그 생생정보통 이런 데서 설명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냥 그거 넘어가서 우린 바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러니까 이제 기관계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신경계나 내분비계나 이런 기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한 단원, 2단원이라고 하는 한 단원으로 떨이 처리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4개의 계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한 번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이제 한 번에 빠르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 소화계. 자, 소화계는 뭐 하는 데예요? 좋아요. 소화하는 데죠. 자, 그러면 소화라고 하는 건 뭘까? 좀 그걸 과학적으로 잘 말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잘 말을 만든 걸까요? 우리가 고2 생원쯤 배웠으면 나름 그래 슬슬 유식하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물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거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살을 좀 더 붙여 봅시다. 음식물을 이루고 있는 영양분 자체가 우리가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고분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음식물이 그냥 내가 먹은 그 상태로 그대로 흡수가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그걸 쪼개고 나누고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낭비잖아, 낭비.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소화라고 하는 과정은 내가 원래 섭취한 영양분이 고분자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 고분자 상태의 영양분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저분자 상태로 나누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상태의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한 고분자 상태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저분자 상태의 영양분으로 나누는 물질 대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겠네요. 되게 별거 아닌 설명인데도, 그렇지? 예. 아이고, 아저씨 왜 칠판을 보는 시간보다 딴 데 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제가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해요.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나이가 먹겠네 정말. 그러면 하나에 집중을 못하겠으면 2개 번갈아서 좀 집중하면 되잖아. 칠판에 집중했다가 나한테 집중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그럼 두 군데 집중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빠르게 가봅시다. 그래서 자, 소화에서 일단 첫 번째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설마 입이 소화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은 소화기관인데 뭐 일어나죠? 왜? 씹는 거, 그렇죠? 일단 뭐 씹는 것도 당연히 얘기를 할 만하고 침 좋아요. 자, 일단 입에서의 소화에서 방금 얘기한 그 씹는 것과 같은 소화를 우리는 이제 기계적 소화라고 하지. 말 그대로 그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냥 물체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걸 작은 물체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고분자를 저분자로 나누는 물질 대사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 소화는 화학적 변화인 물질 대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기계적 소화에 그렇게 막 크게 막 핵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기계적 소화는 빼고 화학적 소화에 좀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부를 수 있는 소화에다가 얘기를 좀 맞춰봅시다. 아까 얘기한 입에서 이제 침 나오잖아. 그치? 그치? 결국은 이 소화라고 하는 거, 화학적 소화를 얘기를 하려면 효소가 나와야지. 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모든 물질 대사에서는 무조건 효소가 사용된다라고. 그래서 여기도 효소가 사용돼야 되고, 침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소화되는 거죠? 침에 들어있는 뭐가? 그치?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얘가 효소의 명칭이지. 그래서 얘는 녹말을 뭐로 분해? 응? 아이 이게 뭐지? 포도당. 였다 맞아요? 아 그래 여기서 몇 당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나누는 과정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뭐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엿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토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학교 때는 엿당이라는 표현보다 말토즈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 요거 그 우리 3대 영양소가 뭐죠? 그쵸?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이걸 3대 영양소 내지는 이제 3대 주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왜 얘네들이 주 영양소지? 많은 영향을 끼쳐. 어떤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줘? 그치, 에너지원이라서. 얘네들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외에 에너지를 얻을 방법은 없어요. 우린 무조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용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영양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무기염류, 뭐 그러니까 철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비타민 이런 것들은 비타민, 무기염류 이런 거는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걔네들 섭취한다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개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소화 과정도 얘네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무기염류라든가 비타민 이런 애들은 먹은 형태 그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뭐 분해하지 않아도 원래 흡수가 되는 만큼 작은 저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는 소화는 일어날 필요가 없고 얘네들에 대해서만 소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굳이 바꿔보면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긴 하지만 지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질이라고 부르고요. 탄수화물도 이런 비슷한 명칭이 하나 있어요. 당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탄단지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질, 단백질, 당질, 지질, 단백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뭐 표현 조금 바꾸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세 가지에 대한 소화 요소들을 주로 보게 된다라는 거. 왜냐? 저 세 가지에 대한 소화 요소 말고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애초에 소화 요소가 존재하지도 않아. 왜냐면 쟤네 말고 나머지는 먹은 그대로 흡수가 가능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입에서는 소화가 이게 끝이죠? 그럼 내려가 봅시다. 원래 입에서 내려가서 소화기관이 식도가 나와야 되는데 식도는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화학적 소화가 없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침에 의한 소화는 계속 일어날 수는 있어. 침과 우리가 음식을 같이 넘기게 되니까. 근데 식도 자체에서 뭐가 만들어서 분비하진 않으니까 일단 제거하고 빼고. 그래서 식도 지나면 뭐가 나와? 위가 나오겠죠. 자, 위는 일단은 침처럼 이렇게 표현할 거면 위액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자, 위액에 들어있는 건 뭐가 있죠? 오, 펩신.
자, 이게 이제 효소의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화액이고 소화액.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장소. 여기가 소화액, 그리고 얘가 이제 효소. 그리고 여기가 효소 작용이라고 했을 때. 그럼 펩신은 뭘 하죠? 단백질. 단백질을 분해. 분해해요. 뭘로? 그냥 그거 아미노산. 그렇죠.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할 텐데 아미노산 아닙니다. 근데 펩신이 하는 건 아미노산까지 분해 못해요. 아미노기는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기라서 오히려 아미노산보다 좀 작은 개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잘 모르지 않나? 아미노산과 단백질 사이에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적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나는 있어.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그 연결되는 결합을 뭐라고 부르지?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전부 다 이 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 여러 개에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가 많은 펩타이드, 그냥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는 일종의 긴 풍선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딱 그때까지는 우리 긴 풍선은 뭐야? 딱 봤을 때 그냥 긴 풍선이지. 근데 우린 그 긴 풍선을 어떻게 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강아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고양이 뭐 다른 어떤 이런 동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꽃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입체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잘 붙고 하면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펩신은 정확하게 어디까지만 하냐면요. 그 단백질을 다시 폴리펩타이드로 되돌리는 과정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로 되어 있던 단백질을 원래 다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펴져 있는 폴리펩타이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펩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예전처럼 단백질을 그냥 분해해 아미노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에서 들어있는 거 펩신 말고 뭐 있죠 또? 위에 글리세린? 너무 위험한데? 맞아, 위산. 위산이 들어있어요. 자, 위산은 자, 화학적으로 어떤 산이게? 광산이긴 한데 예, 염산입니다. 엄청 강산이지. 예, 우리가 아는 산 중에서 염산 정도면 이미 강산인 거 너네들도 다 알고 있잖아. 사실 여러분들은 강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아무튼 대충 강한 산이겠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근데 그 강산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염산이 강산이라는 건 다 알잖아. 딱 봐도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위에 들어있게 되는데 이 역할을 잠깐 볼게. 이 앞에다가 요 당구장 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효소가 아니라서. 그리고 당구장 표시란 건 효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는 효소가 아니에요. 왜 효소가 아니냐면 화학적 분해를 하지 않으니까. 얘가 물질을 직접 분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염산의 이제 역할을 봐야 되는데 염산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지? 녹여요. 네, 뭘 녹일 거예요. 뭘 녹이면 돼? 염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녹일까? 오, 너무 살벌하다, 야. 좀 너무 살벌하긴 해. 아, 뼈는 그냥 먹지 마. 삼킨 다음에 염산한테 녹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먹지 맙시다. 너무 살벌하잖아. 생선뼈 같아서 어? 생각한 건데. 어떤 뼈? 생선뼈. 아, 생선뼈 같은 거? 혹시나 하고. 근데 염산이 녹여주긴 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생선뼈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펩신에 의해서 녹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음식물을 녹이지 않을까요? 사실 염산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가 녹인다라기보다는 죽인다의 개념이 더 가깝고 누굴 죽여? 살포. 아니야.
아니라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적은 거. 균. 금? 아 균. 금이요? 오. 그치, 음식에 금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 참치나 막 한우 오마카세 이런 거 먹으면 뭐 이렇게 금도 올라가 있고 그렇긴 하던데. 아무튼. 자, 아무튼 균. 그래서 우리가 염산에 작용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되는 게 살균 작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균을 죽이는 거. 이거 말고 염산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펩신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와 중학교 때 생각나. 장생 그대로 보면 자 펩신이 원래 분비될 때는 펩신이 아니라 펩시노겐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 약간 원장실에 들려가서 약간 지금 배운 것 같아요. 살짝 컸어. 그래서 펩신은 원래 분비될 때는 펩신이라는 형태보다는 이제 펩시노겐이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그 상태로 분비되면 아무 일도 못해. 근데 걔가 염산이랑 만나면서 펩신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펩신은 일을 할 수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펩신 활성화라고 해. 근데 대충 요 정도로만 알면 될 거예요. 물론 사실 여기서 막 더 얘기하면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아마 요즘은 그렇게까지 깊게 가르치려는 학교는 대부분 없는 걸로 알아.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니까 뭔가 좀 더 가르쳐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 워낙 한정적이라서 요 정도만 알면 될 거고. 그럼 위 다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위 다음에 어디가 나오게? 대장. 벌써? 너무 많이 생략했고 대장 전에 간? 간도 일단 나오긴 할 건데 문제는 간은 간 내부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빼고 이자. 음식이 지나는 장소만 얘기해 봅시다. 이자도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자도 음식물이 이자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보는 거야. 소장. 자, 이제 소장이 나오면 되는데 소장하고 위 사이에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소장하고 위 사이에 조그맣게 연결해주는 요 장을 12지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해요. 와 이거 중3 때 진짜. 음. 중인가? 그래서 이제 12지장을 지나서 근데 어차피 우리 12지장 얘기는 자세히 할 게 아니니까 12지장 지나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올 건데 자 소장에서 작용하게 되는 소화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자액. 이자액은 어디서 분비돼? 이자에서 분비되겠죠. 이자 같은 경우는 혹시 이자의 다른 명칭 아십니까? 이자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러니까 입은 그냥 입이니까 그런데 자 우리 위를 위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2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간의 다른 명칭이 간장입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에는 다 장자가 붙거든요. 이자. 이장? 내가 할게. 너무 정겹다. 너무 정겨우니까 아니고. 이자의 다른 명칭이 라이페이스. 이거 그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 소설이고. 너의 이름은 최장. 네 최장. 최장이요. 너의 아, 최장을 최장을 먹어? 네,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이거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씹덕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막 슬프고 그런 걸로 알아. 안 봐서 모르는데. 죽지 않아요? 막 그런 걸걸? 최장 먹으면 죽는 거.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막 그 나도 내용을 자세히 몰라. 이까지. 우리 다 이과야. 문과 있나? 아 문과 있네요. 문과 있네. 아 뭐 생윤 아무튼 그래요. 뭐 생윤한다고 문과라고 보긴 좀 그렇지. 아무튼 이제 췌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자입니다. 아무튼 이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는 다 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사실 아니다. 이자액은 다 알아야 되는구나. 이자액은 다 알아야 되네요. 일단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 뭐 있게? 좋아요. 라이페이스. 그냥 말은 했는데. 자, 라이페이스는 뭐 하죠? 지방 분해. 오케이. 지방을 분해하면 뭐가 돼요? 지질. 지방이 이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지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지질도 지질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모노글리세린. 모노 글리드. 글리세리드. 오케이. 하고 또 지방산 몇 개? 3개. 64개. 64개요? 세 개에서 64개 너무 많이 간 거야. 2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지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대가리에다가 여기에 밑에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해파리 모양으로 생긴 게 중성지방, 지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지방은 보통 다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저 상태로는 우리가 흡수를 못하니까 당연히 분해를 해. 근데 어디까지만 자르면 분해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냐면 다리 2개만 자르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2개만 잘라요. 3개 다 자르지 않고. 그래서 다리를 2개만 자르니까 지방산이 2개가 되고요. 그리고 글리세롤에 요 지방산이 하나 남아있는 걸 우리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그래서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방이 뭘로 되어 있어? 이러면 글리세롤 한 분자,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라이페이스의 소화에 의해서 되는 건 지방산 두 분자와 모노글리세리드 한 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애들은 분해했고 그 분해한 걸 그대로 흡수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만 지방은 분해한 걸 이따 다시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해만 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합쳐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고 또 라이페이스 말고 뭐 있죠? 이 자회관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요. 아니고 트립신이 소장액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 여기 트립신 맞는데? 네, 트립신 맞고. 이응이에요? 응, 이응 하나 더 있는 거. 인슐린. 은 소화효소가 아니잖아. 호르몬이지. 이응 하나요? 아밀레이스 네, 아밀레이스. 또 저기 있어요? 네,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아까랑 똑같이 녹말을 몇 당으로 나누는 거 이거 하는 거고. 트립신은 뭐 하죠? 단백질을 아니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나누는 건 이미 펩신이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나눕니다. 근데 아미노산까지 못 나눠서 펩사이드? 까지 나눠요. 이게 뭐냐면 디펩타이드는 아미노산 2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트라이펩타이드는 아미노산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펩타이드를 이제 2-3개씩 이렇게 탁탁탁 자르는 역할을 트립신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장 이자액에 들어있는 얘네들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자체에서 분비하는 장액. 자, 장액은 말테이스라는 게 있고요. 일단 적어보면 말테이스라는 게 있고요. 수크레이스라는 게 있고요. 락테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단 이 세 개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얘네들은 이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 요소예요. 우리가 녹말을 엿당까지만 분해했잖아. 근데 엿당을 우리가 흡수를 못해. 그래서 엿당은 한 번 더 분해하면 이제 포도당이 되거든. 그래서 그 엿당을 분해해주는 게 말테이스의 역할이고요. 수크레이스는 설탕을 분해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먹는 설탕. 왜냐면 설탕이 영어로 스크로우즈예요. 우리가 슈가라는 표현도 쓰지만 원래 설탕이라고 하는 그 당류 자체의 과학 학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크로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엿당의 영명이 말토우스예요. 그래서 말토우스를 분해하는 게 말테이스가 되고요. 설탕의 학명이 스크로우스야. 그래서 그걸 분해하는 효소를 스크레이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유당이라고 부르는 젖당이 이제 락토우스가 돼요. 그래서 그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락테이스, 락토우즈를 분해하는 효소 락테이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름은 다 몰라도 되고 얘네들은 탄수화물에 대한 뭐 분해 효소가 좀 있다. 이렇게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딱히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 되는 장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한 가지가 뭐냐면 펩티데이스입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구나. 그쵸? 아미노산으로. 네, 디트리 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나누는 과정을 이제 얘가 마무리를 짓는 거지. 이름부터가 펩타이드 결합 끊을 것 같잖아요. 펩티데이스. 우리가 외워주면 되는 건 이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소화효소. 오케이.
그래서 사실 소화효소 이거 외우는 거는요, 그냥 당연히 좀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올라왔겠거니 하면서 좀 당연히 물어봐. 얘들은 사실 생원에서 깊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되게 당연히 하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이미 다 배우고 올라왔잖아, 알아야지,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냥 이건.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런 정도로 물어보고. 근데 이제 소화액이 이자액 장액 말고 이제 하나 더, 소장에 작용하는 소화액 하나 더 뭐야? 세계집. 쓸개즙입니다. 자, 얘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즉 뭐냐? 화학적 소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역할이 뭐냐? 이 쓸개즙의 역할은 뭐냐?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지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질긴 느낌이 많잖아요. 기름진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돼지 비계 생각해봐. 좀 이렇게 질긴 느낌이 많잖아. 그래서 이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방 분자들이 서로 엄청나게 엉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엉겨 있는 게 뭐 비계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아니면 우리 왜 기름 되게 많은 국물 같은 거 식으면 위에 하얗게 뜨잖아요. 그것도 그 기름들이 엉기면서 생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들이 엉겨 있으면 저 라이페이스가 들어가서 걔네들을 분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엉겨 있는 상태를 풀어줘야 돼. 그걸 우리가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개즙은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을 직접 분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엉긴 지방을 풀어놓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쓸개즙은 없으면 라이페이스의 작용이 거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물질 대사는 아니지만 얘가 꼭 필요하긴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염산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소화계에서의 소화효소고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왜 중요한 게 이게 아니냐면,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자, 원래 요 단원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자체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요게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원의 주제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말 그대로 이 기관계와 저 기관계와 저 기관계와 저 기관계들이 서로 같이 어떻게 일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지. 한 기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건 중학교 때 다 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화계랑 누구를 일단 먼저 통합해 볼 거냐면 순환계랑 통합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순환계와 통합을 하려면 순환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근데 순환계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순환계 설명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통합적 작용을 볼 때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우린 바로 소화계 순환계를 통합해서 뭘 볼 거냐? 영양분의 흡수 경로를 볼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배운 거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중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원에서는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야. 지금 이 소화 과정 자체보다는 지금부터 얘기할 흡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자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영양분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소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양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섭취한 그 형태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들. 왜 이렇게 항상 발음이 이렇게, 나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섭취한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양분을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물에 녹는 영양소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이제 그걸 흔히 친수성, 뭐 소수성, 혹은 뭐 친수성, 친유성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수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일단 그걸 나눠볼게요. 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수용성 양분이라고 하는 건 물에 말 그대로 녹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니까 거슬릴 일이 없어. 근데 지용성 양분은 물에 넣으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애들을 지용성 양분이라고 해. 지용성 양분은
기름에 녹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지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용성은 물에 녹아, 얘는 지용은 기름에 녹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용성 양분은 물에 넣게 되면 녹지 않아. 그러니까 둥둥 떠다녀. 그래서 지용성 양분은 이제 물에 흘러다니게 되면 방해가 되는 거지. 거기에 말 그대로 떠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씹히는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한 컵 떠다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수용성 양분이랑 지용성 양분을 때려 넣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마시면서 내 목에 걸리는 것들은 전부 지용성 양분이겠지. 수용성 양분은 물에 걸리지 않아. 왜? 물에 녹으니까. 물에 걸리지 않으라고 했냐? 목에 걸리지 않아. 왜? 녹아있으니까 물과 함께 그대로 그냥 액체처럼 내려가겠죠. 근데 지용성 양분은 따로 그냥 물에 둥둥 떠있는 형태가 되니까 얘네들의 목에 걸리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단 구분하는 건 중요한데 수용성 양분 뭐가 있어요? 포도당을 포함한 모든 당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전부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중에 포도당만 적을 거고 저기 있는 것 중에 분해 끝낸 거. 자, 아미노산은 수용성이게 지용성이게? 지용성. 지용성, 그쵸, 수용성입니다. 중학생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자, 그리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쟤는 지용성이겠지? 딱 봐도 이름이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용성 양분으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를 적을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지방을 적을 건데 아까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그러니까 다리를 3개 다 안 자르고 2개만 자른 이유가 나중에 합쳐줄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이런 양분의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 소장이에요. 우리가 소장을 보면 소장 안에 이제 융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융털은 정확하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카페트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그 같은 느낌인 거지. 딱 진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소장 안에는 이렇게 털들이 막 이렇게 안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 털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은 이 상태면 이걸 피든 뭐 구부리든 어차피 그냥 이게 최대 면적이잖아. 근데 이 같은 길이를 이렇게 러그처럼 이렇게 털이 엄청 있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이 털을 다 폈을 때 총 면적이 넓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융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장 내부는 이렇게 효율이 높게 융털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영양분 흡수가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 앞의 과정은 다 뭐냐? 이 융털 내부로 물질을 들어갈 수 있게 나눠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쪼개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자마자 다시 지방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융털의 막만 통과하면 그대로 안에 들어와서 다시 바로 지방으로 합쳐져요. 수상태로 나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용성 양분 적을 때 그냥 지방이라고 적을 겁니다. 어차피 움직일 땐 다시 지방으로 합쳐져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저기에 있는 건 여기 끝났는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용성 양분 뭐가 있고 지용성 양분 뭐가 있지? 그건 끝이야. 저기서 얘기한 건 다 끝났어. 단탄지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왜냐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수용성이 아닌 건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우리가 다룰 게 아닙니다. 뭐 있어? 아까 내가 다 얘기했는데. 예,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가 무기염류가 뭐냐? 우리 뭐 철분, 칼슘 이런 게 다 무기염류입니다. 키 크려면 칼슘 먹어야 되는 그게 무기염류. 그다음 뭐 빈혈 이러면 철분 이런 게 이제 무기염류. 그리고 뭐 마그네슘. 우리 마그네슘 섭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칼슘. 무기염류. 아이오딘 섭취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오딘 이런 것도 무기염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온이 다 무기염류예요. 이온 형태가 되는 게. 그럼 무기염류는 여기게 수용성. 근데 진짜 손톱에 흰 반점 같은 거 있으면 마그네슘 부족한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왜 뭐 되게 익숙한 영양분 하나 남지 않았어? 힌트. 힌트? 유느님? 치킨. 치킨 영양분이죠. 그래, 되게 중요한 영양분이지. 좋아, 좋은데. 6.25 유 에이? 너네 잘 모르나? 유느님이 선전하는 그 얘네 치킨.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그렇죠, 비타민.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타민은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지용성. 지용성이에요? 둘 다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을 얘기할 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지용성 비타민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요즘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우리 이제 수용성 비타민에는 B하고 C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 비타민 C 얘네들이 수용성이고,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하면 아덱, AD, EK 얘네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F는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A, B, C, D, E, F, G, H, I, J. 멀다. 네, 이렇게 그쵸? 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그냥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정보에 따라서 네, 아마 그렇긴 할 거야. 톡하기엔 A, B, C, D, E가 너무. 예,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요즘은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서 일단은 뭐 알아만 둡시다. 외우는 것도 외워야 될 수도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이건 근데 학교마다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케바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단 이렇게 나눠 놓고, 왜 나눴느냐? 수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랑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얘네 둘 다 융털에서 흡수되는데 그 흡수되고 나서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 왜냐면 수용성 양분은 물에 녹잖아. 녹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형태가 사라져.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수용성 양분들은 이렇게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왜? 혈액한테 방해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수용성 양분은 융털에서 흡수되자마자 모세혈관, 융털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 무슨 뜻? 털처럼 가는 혈관, 그냥 되게 가는 혈관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단 최종 목적지는 일단 심장이에요. 왜냐면 양분들은 결국 심장에 들렀다가 심장에서 다시 내보내주면 필요한 데 가갖고 이제 양분들을 나눠주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우린 심장까지 간다가 목적지야. 그럼 이 중간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우리 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게? 우리 혈관은 대부분 맥으로 끝나죠. 모세혈관을 제외하곤. 동맥. 아니 동맥 말고 그 뭐지 그거? 맥자가 들어가는 건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린 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심장한테 직접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정맥을 우린 대정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근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들러야 될 때가 한 군데 있는데 아는데. 어딜 들러야 되냐면, 봐봐. 방금 흡수한 게 그치. 방금 우린 포도당을 흡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혈액 속은 어떻게 되냐? 포도당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포도당 양, 혈중 포도당 양 이게 뭐야? 혈당량이죠. 근데 우리 혈당량은 뭐의 대상이야? 항상성 조절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얘가 포도당 농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로 몸 안을 돌아다니게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흡수 직후에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간을 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들렀다가 간에서 나오는 걸 이제 간정맥이라고 하고, 간정맥 다음 대정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심장에서 그 기관으로 가는 어쩌구 동맥이 있고요. 그 기관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어쩌구 정맥이 있어. 만약에 콩팥이면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이 있는 거지.
소장이면 소장 동맥, 소장 정맥. 대장이면 대장 동맥, 대장 정맥 이런 식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틀린 게 소장 정맥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냐면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무조건 간을 들르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명칭이 소장 정맥이 아닙니다. 소장 동력은 있어요. 소장 동맥은 있어. 소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소장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나눠져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모여서 나올 때 소장 정맥 대신에 무조건 간으로 가는 이 혈관인 간, 문맥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신기하게도 큰 혈관이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으로 들어오는 간 동맥, 간에서 나가는 간 정맥과 소장과 간 사이에 간 문맥 3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뭐 영명으로는 포탈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아무튼 뭐 거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용성 염분의 이동 경로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줄 게 있는데 뭘 추가해 줄 거냐면 요 대정맥이 대정맥으로 모이기 전에 하대정맥이라고 부르게 돼요. 왜냐면 이 대정맥이 위쪽에서 오는 거랑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랑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대정맥 쪽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들렀다가 이제 간에서 나와서 간정맥 그리고 하대정맥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간을 들러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다? 혈당량을 조절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이 바쁘다. 몇 시냐? 내용은 훨씬 많이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자 다음 어디까지?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다른 때랑 진도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모르는데. 뭐가? 혹시 모르는. 아 혹시 모른다고? 아 그러면 뭐 저런 설명 좀 덜 자세하게 하고 하면 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지용성 염분의 이동 경로를 봐야겠죠. 자 지용성 염분은 흡수되는 것부터가 모세혈관이 아니라 암주관이라고 하는 관으로 흡수가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융털이면 융털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이렇게 불쑥 솟아 올라와 있는 관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암주관이야. 그리고 이 암주관은 뭐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냐? 림프라고 하는 게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네. 우리 몸에 물은 3가지 형태로 있게 되는데 하나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림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몸 안에 그냥 풀어져 있는 물인 조직액이 됩니다. 뭐 조직액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림프라고 하는 애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소장에서 출발하는 얘네들이 암주관이 되고요. 림프절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림프절이 있는데 림프절은 나중에 우리 면역 쪽에서 얘기할 겁니다. 림프절은 면역계예요. 림프구 그것도 면역계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주관에서 올라가는 얘는 이제 림프관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 림프관에서 이동하는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몸통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소장이 한 이쯤 있으니까 소장에서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바로 심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심장이 한 여기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까 하대정맥인 거야.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심장이랑 합쳐지면 돼. 근데 이제 림프관은 요 옆에서 요 어깨 있는 데까지 올라와요. 림프는. 그래서 이 림프는 아예 어깨 있는 데까지 림프관으로 쭉 올라오게 되고요. 이 어깨 있는 데서 처음으로 혈관이랑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혈액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지 이 지용성 양분들이. 얘는 이제 물에 녹은 게 아니니까 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혈액에. 그럼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못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림프관을 지나서 한참 올라온 다음에야 합쳐지게 만드는데 그때 합쳐지는 혈관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표현이 더 편했던 것 같아. 옛날 표현이 니들이 알아듣기도 더 편한데. 혹시 빗장밑정맥이 뭐일 것 같아요? 그럼 빗장은 뭐죠? 우리 몸에 빗장뼈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뼈도 이름이 있어요? 네.
아, 뼈에도 다 이름이 있지. 뭐 갈비뼈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갈비뼈도 막 몇 번 갈비뼈 이렇게 있잖아요. 빗장뼈.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빗장 하면 뭐야? 걸어 잠그는 거지. 그래서 쇠. 뼈는 골. 쇄골. 쇄골이 이제 빗장뼈예요. 옛날에는 이 빗장밑 정맥이 쇄골하 정맥이었어요. 그래도 알아듣기 편하지 않아? 그치? 왜 바꿨대요? 쇄골하가 한문이라서. 그래서 빗장 밑에 놓고 정맥이 한문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시목이 좀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런 게 있어. 만약에 학계에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기엔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쇄골화 정맥, 빗장밑 정맥 다 안 씁니다. 영어로 쓰지.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빗장밑 정맥은 이제 요 말 그대로 쇄골 밑에 지나가는 혈관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심장보다 어때? 위에 있지. 그래서 얘가 뭐로 연결되냐? 상대 정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요. 저기 지용성. 네,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가 됩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 정맥은 혈압이 약해. 그래서 뭔가 거슬리는 게 섞여 있으면 방해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정맥인데 그럼 얘는 지용성 양분이 이동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 정맥인 거야. 왜? 혈액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면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하대 정맥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맥이니까 얘는 거슬리는 게 있으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지고 나서는 동맥으로 나간단 말이야. 나갈 때는. 동맥은 심장이 직접 밀어주기 때문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원 전체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면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3단원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빨리 넘어가고 아는 내용이 꽤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쉬우니까 재밌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소화계랑 순환계의 통합적 작용까지도 끝났고요. 이젠 순환계와 호흡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넘어갑시다. 정말. 이래놓고 또 들어야 돼. 2시간 20분이나 남았어. 죽일까? 시간 남은 시간 좀 봅시다. 20분 남았어. 18분 남았는데 18분 컷을 할 수 있나? 해요. 애매하게 끝나면 좀 그러니까. 아니, 이걸 또 다음 주로 넘기기엔 또 그럼 다음 주 시간이 모자라지거든? 다음 주에 시험을 좀 빨리 보면 되죠. 다음 주는 시험을 아이씨. 시험을 오자마자 봐요. 싫어. 자, 봅시다. 너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 계약 첫 주에는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면서 꼭 줘라. 아니라요. 안 줘봐요. 누가 줘봐요. 여기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절봐요? 아니. 그냥. 저 안 졸았어요. 알았어. 저번 주도 안 졸았어요. 반만 해요. 반만. 그래요. 근데 반만 하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튼 빨리 해봅시다. 자, 안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순환계랑 호흡계 통합은 나중에 하고 그냥 호흡계 설명만 하고 거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호흡계 얘기를 해봅시다. 자, 호흡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 왔는데 일단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이 뭐가 있죠? 코, 그렇죠. 뭐 코, 또 입, 또 이거. 입은 사실 소화기에 집어넣어야 되긴 하는데 뭐 입도 일종의 우리 호흡계처럼 쓰니까 또 호흡기요? 폐. 폐, 또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기도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기도를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하게? 폐? 아, 기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지. 그쵸. 그리고 기관지까지. 끝이에요? 예, 폐. 일단 우리는
이제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코나 입 같은 거는 일단 뭐 빼고 그 정도까지가 이제 전부예요. 코, 입까지 이제 같이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뭐 사실 얘는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포호흡이랑은 좀 다른 거죠. 얘는 세포호흡이랑 좀 다르게 이 자체로 물질 대사라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기체 교환이 이제 일어나도록 하는 게 호흡입니다. 말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늑골 요즘은 늑골이라고 안 하나? 뭐라 해요 그러면? 요즘 횡격막이라고도 안 하지 않아? 가로막이라고 하지 않아? 신경막이라고 둘 다 배웠어요. 가로막이랑 늑골인가 그러면? 뭔지 몰라요. 늑골이 근데 갈비뼈예요. 그 갈비뼈 올라가고 늑골 그 가로막 내려가고 이래서 갈비뼈랑 가로막으로 그렸어요. 아무튼 예전에 이제 우리는 늑골이랑 횡격막 이렇게 불렀었거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알면 좋은데 뭐 사실 그거 쓸 건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폐 안에 들어있는 폐포. 자, 우리 폐 같은 경우는 폐 안에 이제 이 공간이 폐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이 폐포는 뭐지? 어떻게 생겨 먹었어? 네, 폐포 자체는 그냥 동그랗게 생겨 먹었어요. 약간 어떤 느낌? 포도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폐포가 모여있는 폐 자체는 약간 포도송이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 안에 이 폐포들이 진짜 포도송이에 포도알 이렇게 맺혀 있는 것마냥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야.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융털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융털처럼 그치 전체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이유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거 가끔 이제 서술형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아두는 게 좋긴 해요. 방금 얘기한 것도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되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던 거란 말이야. 딱 이거 배울 때 많이 물어보던 거란 말이야. 여기 서술형이 없었어요. 좋은 시절을 살았구나. 난 중학교 때도 서술형이 있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토요일에 학교 안 갔어요. 모토가 없죠. 저도 중간고사 기말 저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요일 날 학교 안 갔어요. 물론 격주로. 놀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이렇게 격주로. 딱 응답하라 아, 나오는 시절 아닌가? 19 그 응답하라 1988 저 88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아니 1994도 있잖아요. 저 응사가 이제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의 이야기인 거지. 죄송해요. 자, 아무튼 30 하나. 곧 있으면 이제 30. 쌤 29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 바뀌면? 생일이 지나고요. 제가 생일이 4월이고 그 바뀌는 게 6월이라서. 쌤 이번에 30살이라고 아니야 이번에 31. 선생님 지금은 29해요. 코리안 에이지로. 망할 K 에이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폐포는 이제 누구랑 기체 교환을 하게 되냐면 원래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대부분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게 돼. 아까 얘기한 이 소장에서도 결국 융털 내부가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채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포도 주변에 이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모세혈관들이 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너네 영화 베놈 봤나? 약간 딱 진짜 그 베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마냥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배 흡연자들의 폐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베놈 들러붙어 있는 것 마냥 생겼어요. 아무튼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내 폐가 그렇게 생겼겠죠? 폈었죠. 되게 오랫동안. 일단 그렇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재작년에 일단 끊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얻어피고 이런 일이 좀 생기더라고. 원래는 1년 동안 아예 안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이제 또 그것도 안 하려고 다시.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폐포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주변에 모세혈관이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이제 이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의 그 물질 교환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 교환 자체는 되게 단순해. 결국은 이제 여기서 기체 교환,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 원리,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내가 마신 산소를 이제 그냥 혈액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이 혈액 안에 있는 CO2를 꺼내다가 우린 밖으로 내보내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거 자체는 되게 단순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에다가 산소를 써야 되니까 폐에서 산소를 마셔가지고 그걸 혈액에다 전달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 세포 결과 노폐물이니까 요걸 이제 꺼내다가 폐에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좀 설명해야 될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자, 여기서 이 기체 교환하는 원리가 되는 게 뭘까요? 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뭘까? 이 기체 교환의 원리.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 삼투 아니에요. 기압도 나와야 되긴 하는데 기압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냥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부터. 우리 물질 이동 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야? 확산. 확산이란 말이야. 여기서 일단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O2가 폐 쪽에서 혈액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 쪽에서, 아니지, 혈액에서 폐 쪽으로 CO2가 확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자, 그치. 기체의 확산은 원래 기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기체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약간 지구과학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이건. 근데 이제 이 기체라고 하는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폐 내부랑 혈액 중에서 어디가 더 기압이 높게? 라는 걸 우리가 특정하기가 힘든 게, 폐 내부가 더 기압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O2와 CO2 모두가 폐에서 혈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체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혈액이 더 기압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O2와 CO2 모두가 혈액에서 폐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이 확산이 일어날 때 전체적인 거는 전체 기압을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각 기체마다 기압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체마다 따로 갖는 압력을 분압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부분 압력의 줄임말입니다. 분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O2와 CO2는 서로 다른 분압을 갖고 있게 돼요. 전체 기압은 똑같은데, 전체 기압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섞여 있을 때 압력이니까 똑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O2가 갖는 압력 따로, CO2가 갖는 압력이 따로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분압이라고 해. 그래서 이 확산은 뭐에 의한 확산이 되냐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 됩니다. 기압차에 의한 확산이 아니라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O2 분압을 따졌을 땐 폐의 O2 분압이 혈액의 O2 분압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O2 입장에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게 폐에서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CO2의 분압 입장으로 보면요, CO2의 분압은 혈액의 분압이 폐의 분압보다 높아요. 그래서 CO2도 마찬가지로 분압이 높은 데서 분압이 낮은데 CO2의 고기압,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게 혈액에서 폐포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분압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한테 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호흡계와 순환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이제 이 분압에 대한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 통합작용하고 배설계만 설명하면 끝이니까 얼추 뭐. 그리고 대사성 질환.